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저 벌써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말을 딱 드리면서 와, 이번 주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주말이 지나고 다시 주중이 지나 이렇게 또 주말이 왔네요. 저 기리씨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아마도 기리분들이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정말 짧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빨리 보고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뉴스는 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플에게 1년에 1조씩 받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매년 1조씩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같이 보면서 조금 재밌게 읽었죠. 헬스장에서 이렇게 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틀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틀어도 된다고 하네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상승 여력이 40%가 남은 땡땡 케미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고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어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키리분들,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마지막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비 피해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TSMC의 질주, 인텔의 승부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설 자리 좁아지나. 안 그래도 주가가 비실비실한데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한번 어떤 일인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종합반도체 회사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이름입니다. 인수 추진에 나서며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의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3월에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대대적인 설비 투자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라고 하는군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혀가는 상황에서 기술력에 업력까지 갖춘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투자를 하면 살아남고 안 하면 죽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사업이라며 가뜩이나 수장 부재인 삼성에 적잖은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인텔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고, 그리고 성사시 300억 달러 약 34조 2600억 규모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딜이 순조롭게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최종 확정까지는 당연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당초 계획대로 자체 기업 공개에 나설 수도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텔이랑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파운드리가 얼마나 큰 회사인가, 대만의 UMC와 함께 세계 3위권 점유율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은 1등이 대만 TSMC가 55%, 삼성전자가 17%, 그리고 대만의 UMC가 7%, 글로벌 파운드리도 7%로 비슷한 수준으로 3위를 다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텔이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일단 시작부터 7%를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는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TSMC와 삼성전자와 함께 파운드리 3대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0나노미터 이하 공정 진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최첨단 공정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2나노 그리고 22나노 공정 등을 활용해서 시장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은 안정적인 고객사를 끌어들이고, 위에 보시면 AMD, 퀄컴 이런 회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술력과 인프라를 사들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인텔이 자기 돈을 써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전자의 입지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1위인 TSMC와의 격차에서도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경쟁자가 갑자기 3위로 쭉 올라오면은 그 가운데에 끼인 삼성전자는 진퇴양난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TSMC는 이날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영업이익 52억 100만 달러 약 5조 9,300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해서 파운드리 사업 하나만으로도 역대급 매출을 쓴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러한 TSMC와 함께 삼성전자도 열심히 발을 맞춰서 가고 있었습니다. 초미세 첨단 공정에서도 5나노 공정까지는 TSMC와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달 초 TSMC가 주요 고객사와 함께 3나노 제품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두 회사 모두 내년에 3나노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TSMC가 1년을 앞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퀄컴의 고위 임원은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 시점을 2024년 오히려 1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TSMC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후발주자한테 쫓기지 않기 위해서 발빠르게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도 이러한 뉴스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미국 제2파운드리 부지로 텍사스주 중부 검토. 삼성전자가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텍사스주 중부 윌리엄슨 카운티에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받는가? 삼성전자가 세금 혜택을 받고자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입수해서 이같이 보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가 결정되면 내년 1분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말에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서류에 담겼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뉴스라고 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총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기는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근 이러한 예측일지 아니면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삼성전자의 총수가 광복절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예측도 불가능한 부분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삼성전자 빨리 쭉쭉 올라서 9만 전자를 올해 안에 보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애플 울든 웃든 삼성 디스플레이 웃는 이유.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애플한테 우리 삼성전자가 1조 원씩 매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깜짝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더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왜 그런가 그걸 봤더니 실적 호조 요인으로는 반도체 부분의 수요 회복과 함께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애플로 받는 보상금이 일회성 수익으로 반영된 영향이 꼽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 디플은 지난 2019년부터 애플에서 받는 보상금 덕에 비수기인 2분기의 적자를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일회성 이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애플에서 받은 보상금 규모를 말하는데요. 애플이 지금까지 삼성 디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올해까지 3년째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매 2분기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 안팎의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 동안 얼추 3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플은 2017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 X 출시에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패널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사업장 A3 공장에 애플 전용 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계약 체결 당시 양사는 삼성 디플이 이렇게 공장을 직접 만들어주니까 애플은 최소 생산량을 보장하지 못하면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애플 협력사 중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2019년에 이렇게 9천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폰의 부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상금 덕분에 적자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그랬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모델이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보상금 규모가 1조 원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의아하다고 합니다. 야, 근데 아이폰 10이 잘 팔리는데 왜?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아이폰 12 시리즈 중 유일하게 부진했던 아이폰 12 미니 모델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 미니에 적용되는 5.4인치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애플이 자신한 대로 아이폰 13이 흥행하더라도 실적이 개선되어서 웃고 그리고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보상금이 언제까지 줄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일회성 수익에 대한 의존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삼성 디플이 독점 형태라서 협상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보상금 내용을 넣었지만 애플이 공급자를 늘리면 보상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기대분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매년 1조씩 지금 3년째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지금 뉴스부터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제네시스 상반기 해외에서 3만 대나 팔렸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만 3만 대 이상 팔렸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해를 통틀어서도 3만 대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차 시장의 격전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거둔 성과라서 더욱 값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자신감을 쌓은 셈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왼쪽을 보시면 2017, 2018, 19,
20, 21년 상반기. 그런데 이걸 보시면 어마무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2018, 2019 이렇게 3년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020년에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했으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2021년 전부가 아닙니다. 상반기죠, 상반기. 2021년 올해 상반기의 판매량이 작년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히려 위에 보이는 노란색 해외 판매량은 작년 한 해 동안 판 거를 뛰어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이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진짜 제네시스가 도로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 눈에 제네시스가 많이 보이나 봅니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네시스에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있다. 당연하겠죠. 올해로 이제 출범 6년밖에 되지 않은 제네시스는 해외 명차와 비교해 브랜드 역사가 짧다. 전문가들은 제네시스가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제네시스는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외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네시스가 뭐 좋은 차인 건 알겠어. 그런데 야, 이거 어디 건데?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유럽 시장에서 제네시스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라며,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이 브랜드가 탄생했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제네시스만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진출을 선언한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린이 분들은 제네시스 좋아하시나요? 저 기린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보통 외제차보다 제네시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제네시스 우리나라보다 이제 해외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월 디지털 달러 발언으로 암호화폐 일제 급락. 암호화폐랑 관련된 뉴스는 맨날 급락 아니면 급등이네요.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의 디지털 달러 발언으로 급락해 31,000달러대로 내려오는 등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파월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암호화폐 필요 없다. 완벽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게 빠진 건가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3,7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거 오른쪽으로 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기듯이 비트코인을 시작한다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도 그때가 고점 아닐까. 헬스장에서 강남스타일 이제는 틀어도 됩니다. 에어로빅 그리고 태보에서만 안 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 중 태보와 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에만 음악 속도가 규제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봤다시피 운동하는 시설에서는 음악 속도가 100에서 120bpm으로 너무 빠르면 안 된다라고 제안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bpm이 높으면 조금 더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말,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남스타일은 안 되고 방탄소년단 신곡인 버터는 되는 이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논란이 커지면서 중대본에서 GX, 그러니까 그룹운동, 태보, 에어로빅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속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으며, 다만 러닝머신 시속 6km 제한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헬스를 좋아하시는 기리분들 이제 헬스장 가서 발라드 안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뉴스 중 가장 끔찍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더운데 시작이라고. 기상청 본격적인 폭염 20일부터, 내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15일 나왔다. 지금 또 푹푹 찝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비가 좀 내리면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주인 20일, 21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미 서울은 34.5도까지 오르고 대전은 35.3도, 춘천도 35.4도로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미리 에어컨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선풍기 점검하시고, 그리고 얼음도 좀 사놓으시고요. 그리고 기리분들 너무 더우시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에어컨 트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에어컨을 연속해서 10시간 정도 튼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는 2에서 3,000원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커피 한 잔을 안 사 먹고 10시간 동안 에어컨을 켜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기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더우면은 밤에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치킨, 아니 맥주입니다. 맥주. 수제 맥주 인기몰이에 발목 잡힌 수입 맥주. 수입 맥주의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일본 불매운동으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와인의 주류 수입 1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수제 맥주의 급성장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국내 맥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가 줄었고 2019년에도 2018년 대비 1.1%나 줄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결국 상반기 기준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입 맥주가 꺾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는 일본 불매운동 직후 이후였습니다. 당시 맥주 수입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던 일본 맥주, 아마 아사히가 1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 맥주가 불매운동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도 전체 수입 맥주 시장 또 쪼그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맥주 대신에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이렇게 홈파티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주류 수입 1위도 원래는 맥주였는데 이제는 와인에게 내줬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작년부터 맥주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점도 수입 맥주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제 개편이 되니까 수제 맥주도 수입 맥주랑 같은 수준의 가격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수입 맥주의 최대 대항마로 떠올랐다고 하는군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건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곰표 밀맥주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데 이어 편의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콜라보 제품이 인기를 끌며 수제 맥주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곰표 밀맥주를 만든 회사도 IPO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맥주에 관련된 차트를 봤습니다. 자, 제주 맥주를 보니까 조금은 심상치 않은 계속 윗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렇게 맥주 관련주를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맥스트 공모가 15,000원 확정 16, 19일 청약, 그러니까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업 아이템이 정말 좋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이니까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거입니다. 원래는 13,000원이 상단이었는데 그거를 또 초과해서 15,000원으로 거의 20%나 올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1587대 1로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니까 기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내일 올려드리는 매주 공모주 투자에서 다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업 하나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한솔케미칼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KB증권은 한솔케미칼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만원을 유지, 현재 주가 대비 41%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최근 1개월간 전기차 소재에 관련된 기업인가 봅니다. 그러한 업체의 5개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30%에 달하지만 한솔케미칼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전기차 소재 업체 중 가장 못 오른 업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전기차 소재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12%에서 20%로 확대되고 전기차 소재 라인업도 매년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한솔케미칼의 주가 상승에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솔케미칼 최근 차트가 이렇게 슬금슬금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일선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목표가 40%가 남았는데요. 거기까지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말에 에어컨 딱 켜고 조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리분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뉴스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